여러분들에게 그 정신과적인 병이 대개 어떤 그 부류가 있나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부터 치료를 안 하면은 생명이나 몸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한국에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조사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세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위험한 병은 정신증, 사이코시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러죠. 소위 말하면 이제 미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6.25 동란 이후에 가끔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여기 홈레스 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기의 생각하고 외부의 현실하고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이 cognitive power, 인지 능력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제 한국으로부터 어떤 그 연락이 왔는데요. 어느 분이 조울증 환자인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서 이분이 조증 그 매닉 스테이트가 돼가지고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아마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도 좀 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그 어떤 점에서는 과대망상증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 조증이 생길 때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예민하고 뭐 정신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화도 잘 내시고 이러니까 아마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병원으로 입원이 됐는데 그쪽에서 가족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당장 결혼할 사람인데 그 약혼녀가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혼남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 본인의 생각과 지금 외부가 어떤 현실이 어떤가를 이렇게 구별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 친구가 날 보고서 반가워서 저러나? 아니면 내 이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저기 차도에 가까이 있어서 위험 신호라고 저렇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만일 정신증, 사이코시스가 있는 환자라면은요. 과거에 여러분 그 Beautiful Mind라는 영화에서 그 닥터 내쉬가 여러 가지 약 쓰다가 끊었을 때 막 FBI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랬던 거 있었죠. 그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저 소리가 혹시 나를 갖다 그러니까 뭐 따라다니던 경찰이나 FBI끼리 서로 뭐 교접하는 건 아닌가? 내가 빨리 이제 숨어야지.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리고 만일 칼이나 뭐 저기 미국 같으면은 권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총이나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지금 그런다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니면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빨리 입원을 시키든지 그럴 때는 빨리 정신과 외래로 가서 약물을 쓰든지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동안 약 기운이 들 때까지 되게 이제 항정신제 약들이 요새는 참 좋아가지고요. 한 30분 내지 1시간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패러노이드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집성이고 위험하게 느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클리어 돼가지고 생각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쓰면은. 어쨌든 이런 단계가 제일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언제 이런 그 사이코시스가 오냐면은요. 조현병, 과거에는 이걸 스키즈프레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다가
그 이제 언어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조현병이라는 이제 말로 바꿨는데, 그 후에 환자들이 자꾸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이 구분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쓰던 그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입니다. 그 조현병 중에서 이렇게 가령 편집성 막 걱정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이 느낀다던가 뭐 이런, 아니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조울증, 조증이 있을 때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어젯밤에 제가 들은 그 환자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자기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막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불안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또 이게 믹스드 돼 가지고 조증이 있다가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같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더 위험합니다. 아니면 심한 우울증. 우울한 경우가, 제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환자입니다. LA에서 조금 떨어지는 베이커스필드 근처에 사는 여자 백인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응급실로 왔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집에 있으면 아기를 갖다가 죽일 것 같대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서 벌써 이게 자기가 집에 있을 때하고 병원에 있을 때하고는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감정에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3일간 여기서는 72시간 이제 그 강제 입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이건 원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위험이 있을까봐 danger to self or danger to others. 그러니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갖다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나 아니면 치료사나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 펫팀, 그러니까 Psychiatric Emergency 팀 멤버들이 72시간 동안 이 환자를 보호 관찰해달라. 그리고 그동안에 치료해달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특수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대개 이 병원들은요, 아주 일반 병원보다도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돼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맨파워가 굉장히 좋은 그런 병원들입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입원을 시켰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환자가 퇴원하고 집에 가니까 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아기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환자한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왜 아기를 살해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나같이 못난 엄마한테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것이 내 생각에는 너무나 한심해서 실제 걔는 죽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심한 그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죠.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울하면은 자기 자신은 못난 것 같고 자기는 열등하고 과거에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자기는 죽어야 되었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기에게 그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주요 우울증으로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조울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조울증이 좀 더 무서운 우울증입니다. 사이코시스라는 것이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외부 거를 갖다 이렇게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이 들더라도 아기는 왜 그렇게 해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빨리 분리시켜 가지고 아기한테 같이 있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퇴원을 하고 나서는 그냥 우는 아기한테 보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우울하던 증상이 다시 뭐 약을 안 썼다던가 그러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정신질병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많이 노이로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뉴로시스의, 제 생각에는 그게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뉴로시스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사이코시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참을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그 영향을 받고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불안한 것이 심해서 이제 강박 증세 같은 게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굉장히 이게 너무 심한 걸 내가 알면서도 계속 손을 닦아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나중에 여기가 다 부르트고요, 빨갛게 되고 그래도 그러니까 병균에 들어올까봐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씻는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얘기를 하거나 내가 밥 먹는 모형을 보거나 내가 수표 쓰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던가 나를 못나게 생각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다던가 이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못 만나는 사람들, 그게 사회 불안증, Social Anxiety Disorder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미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지만 자신이 어떻게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이제 되게 노이로제라고 전에 불렀었죠. 그러니까 심한 anxiety disorder라던가 사이카틱하지 않은 그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던가 뭐 이런 그 강박관념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문화와 관계되는 그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SM-3인지 4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병이었습니다. 신병. 화병은 분노가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다음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주요 우울증 증상을였는데요. 그게 이제 화병이라 한국의 중년이나 노년 그 여성에 많은 거. 그다음에 신병이라는 거는 괜히 기운이 없고 자기가 뭐 일 못할 것 같고 이쪽에 굉장히 그 하이포콘드라이시스 같은 거죠. 무슨 이런 병 저런 병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신병이라는 거, 신병 이런 것도 저는 그런 병들을 많이 치료는 안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갖다 썼더라고요. 그 DSM에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에 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노이로제 증상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요. 상담 치료에도 잘 듣고 약물 치료를 해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오래 두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직업이나 학업이나 가정에 많은 손상이 오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적응 증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은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이민 왔을 때 그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 뭔가 불안하고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고 잠도 못 자겠고 가슴이 발렁발렁 뛰고 그러다가 뭐 이제 직장도 구하시고 말도 조금 통하게 되면 이제 그게 슬슬 다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적응 증세입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 어떤 분들은 불안한 증세도 있고 어떤 때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적응 증세 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이제 행동의 문제도 와가지고 뭐 가정에서 폭력을 쓴다던가 애들을 갖다가 뭐 학대해가지고 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장애도 올 수 있고 만일 이분이 이제 그 적응 증세 있기 전부터 예를 들면은 뭐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그 antisocial personality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건 뭐냐면 사이코패스죠. 뭐 이런 게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때 이제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자살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범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행동의 변화로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코시스가 있고 정신증, 그다음 뉴로시스, 노이로제 증세, 그다음에 이제 적응 증세. 그리고 이제 제일 밑은 이제 정상,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느끼다가 환경의 변화라던가 어떤 상실이 있다던가 무슨 그런 스트레스풀한 게 있을 때 적응하느라고 오는 게 있고 그게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심한 불안, anxiety disorder라던가 아니면 depressive disorder라던가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던가 이건 벌써 disorder니까 질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개는 어떤 점에서는 유전적인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이제 쌍둥이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요,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이란성에서 좀 덜 나타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adoption study,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그냥 같이 자라질 않고 하나는 일반 가정으로 가고 하나는 뭐 범죄자의 가정이라던가 하나는 목사님의 가정이라던가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그 환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자라면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전이 얼마나 그 관계가 되라는 거를 많이 조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뭐 불안증, 뭐 이런 것들 많이 유전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유전만이 아니라 또 그런 유전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그게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더 심할 수도 있고 좀 덜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미국 대학생들이랑 레지던트들이 사용하는 정신과 교과서를 봤습니다.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라고.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본 것은 9번째 나온 개정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번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디프레션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끔은 리추아니아라는 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높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높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벌써 한 20년이 된 거더라고요. 그 책이 나와서부터 이게 된 게.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이제 닥터 유가 제가 의과대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장애도 많고 공황장애 있고 변비되고 불면 있고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펄펄 뛰고 화를 낸다는. 그리고 가족들이 더 화를 내고 그래도 가라 그러면은 나한테 진짜 오질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그거를 하면은 내가 환자들한테 이 수전정의 마음건강 열린 상담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실지 안 가실지 그러면 그때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좀 시작해 줄래? 저는 그때 그래서 유튜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그 자살률을 좀 줄이려면은 알아야 힘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걸 알려드려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꼭 치료받아야 되는 게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받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그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어떤 단계라도 올 수가 있는 그런 게 태어났으니까 그 가족력이 중요하고 내 과거력 중요하고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하실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를 받을 건가 아닐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많은 상처를 입히거나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파괴의 길을 걷지 않으시도록 바라는 마음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